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CFP 세금 설계 과목을 함께할 김인회 쌤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세금 설계 첫 시간인데요. 세금 설계는 워낙 약간 악명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A를 할 적에도 세금은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운 좋게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CFP에 와서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식형도 있고 사례형도 있는데요. 저와는 함께 지식형을 공부할 것이고 사례형에서도 사실은 지식형처럼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다 했는데 이렇게 숫자로만 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세금의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고요. 또 지식형에서도 단순히 말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CFP에 최종 합격을 하시려면 세금은 피해 가실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저와 함께 해서 꼭 합격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금, 어떻게 하면 잘 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그래서 세금 설계가 어렵다고 하면 왜 어려운지, 뭐 어떤 부분이 이제 어려웠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금은요, 일단 세금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금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가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세법나라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쓰지 않던 말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진짜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요 이런 느낌으로 잘 안 읽힙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저랑 함께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하게 되시면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게 익숙해진 그 세법 용어들, 그래서 친숙해지셔서 계속 세법 용어들을 함께 하시면서 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편해지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단어와 수거가 이제 갖춰지면은 읽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세법도 언어처럼 처음에는 이제 용어들이 너무 낯선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 이런 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세금. 그래서 약간 저와 함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어렵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양이 많은데요. 세법은요 정말 많아요. 저희 책도 두껍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세법을 다 알려면 정말 이거에 막 수십 건, 수백 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자가 되거나 뭐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CFP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보면요. 또 하나 악조건이요. 너무 강한 효율성입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 다 이해도 가고 이제 집에 갈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복습을 이제 하루 정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서 이제 회사 때문에 바쁘셔서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서 빡 피셨는데 밑줄도 다 쳐 있어. 그리고 막 필기도 되어 있어. 근데 들은 기억이 없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휘발성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너무 어려운 세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해입니다. 그래서 세법 용어도 이제 친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직장인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또 세금을 내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시다 하면 재산세도 내시고 또 조금 더 그러니까 고가의 재산이다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시고요. 증여를 했다 하면 증여세도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금 종류별로 어떻게 세금이 구조가 되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의 종류별로 큰 구조를 이제 아는 거, 요게 이제 저희 목표고 또 요거를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계산 문제로 풀면은 또 그게 다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로만 했을 적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계산을 해보면서 이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요. 세금을 이해하고 CFP로서 절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는 절세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굉장히 방대하고요. 양도 많은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압축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고민입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건데 일단은요. 외울량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로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 안 간다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앞글자를 따거나 뭐 여러 가지 외우는 방식에 의해서 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앞글자만 생각나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외울 것만 외우고 이해를 통해서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부분만 이제 제가 추려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 암기법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야기를 붙이거나 뭔가 그 글자를 따거나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외울 수 있는 거 암기법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저희가요 시험이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빈출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수님들은 그런 개정되는 부분, 뭔가 예전과 달라졌다 하면은 그걸 보는 순간 막 약간 그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려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복하셔갖고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고득점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만이 이제 합격 비법이다 이렇게 써놨고, 세법에는 진짜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릴 거지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공부를 할 때 저희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부동산 설계라든지 보험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을 할 적에도 세금은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CFP 세금 설계 강사가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과목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잊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교환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 하면은 저희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을 틀어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집중이 되신다 하면은 요거 몇 장 안 되니까 요거 프린트를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던지 아니면 태블릿 같은데 넣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직장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럼 모니터 한쪽에 요거 교환 띄워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장님 지나가시면 Alt 탭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Alt 탭 2번 하시면 이제 큰일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장은요. 세금 설계 총론입니다. 그냥 총론이란 말 그대로 약간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이제 한번 구경해보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에서 이제 보신 내용들 많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앞으로 배우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금 설계 의의입니다. 제가 여기다 페이지가 다 항상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책 페이지인데요. 네, 기본서 페이지인데 저희 시험은 유일하게 이제 기본서가 있는 시험이에요. 다른 시험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이제 책이 있고, 이제 선생님마다 책이 있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저희는 그 FPSB에서 이제 기본서를 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딱 거기 있는 것만 나온다. 이렇거든요. 세금에서는 특히나 더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것만 저희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보실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요약 글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시켜드리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 찾아가서 보시면 거기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맥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게는 2번, 근데 한 번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학습할 때마다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면서 그 범위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쭉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세법말로 써 있고, 그게 결국에는 시험에 나오는 말이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다가 다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요것만 보셔도 되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페이지가 그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세금 설계 의의입니다. 세금 설계는요,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죠. 탈세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자주 빈출하던 지문이 독립적인 분야가 아니에요. 틀린 기출 지문으로 독립적인 분야, 하나의 분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무설계 분야 속에서 함께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다른 설계 분야 속에서 함께 실행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기출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설계 시 재무설계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CFP는요 세금 설계안 수립 및 실행 시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디네이터 요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코디네이터가 어떤 거냐? 일단 이제 저희가 어떤 고객님이 계시겠죠? 고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저 같은 세무사, 뭐 회계사,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업무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을 하죠. 세무사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고객님은 세금에 대해서 전혀 또 무지하세요. 그리고 약간 처음 보는 또 전문가인데 이게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CFP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고객님의 전체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은퇴설계면 은퇴설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그 항상 소통을 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관계를 많이 쌓아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그 고객의 편에서 같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같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세무사들이 고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CFP 분들이 고객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중간에서 전달도 해주시고 말하자면 통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위에는 똑같고요. 요거 보시면은 아까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세무 대리 업무입니다. 세무 대리 업무는요.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어떤 세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세금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분들은 약간 어떤 자격증을 갖고서 사실 그 어떤 말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했을 적에도 막 손해배상 같은 것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 업무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무대리 업무가 어떤 게 있냐라는 게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개별적인 세금 설계, 요거 개별적인 시험에서는요. 만약에 그래서 개별적인 세금 설계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세 대안의 제시 가능했다. 이런 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지문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무대리 업무, 그리고 개별적인 세금 설계, 그리고 구체적인 절세 대안의 제시, 이런 거는 저희 CFP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아니죠. 네.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보실게요. 재무설계사가 재무설계 수행에 있어서 순현금의 흐름이나 세후 예상 수익률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 설계 분야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님들의 이제 어떤 어떤 결정을 할 적에도 세금은 사실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작은 어떤 결정이나 고민 같은 거에 있어서 매번 세무사를 찾아가서 이거 세금 얼마 나올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세금 말고 다른 것들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FP 재무설계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정이라든지 고객님에 맞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세금만 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적에 순현금 흐름,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순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투자를 했을 적에 예상 수익률, 세후 수익률 추정, 이런 거는 직접 판단하시고 계산을 하고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절세는 하되 이제 탈세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 절세와 조세 회피, 탈세, 요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구분. 1절에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나온다면은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함께 요 구분에 대한 문제가 전통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절세 한번 보실게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하는 거고, 합법적으로, 네, 합법, 그리고 세금을 경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세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도 이제 적법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세회피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세회피랑 탈세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조세회피는 약간 이런 거예요. 세법의 미비점들, 막 사각지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경감시키는데 이게 법에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세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법에 없어도 이게 이렇게 이상한 우회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질과세라고 해서 결국에는 요거를 없던 거래로 봐서 다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걸 부인하고요. 저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추징을 하고요. 추가 징수를 하고 심지어 가산세도 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그 민사 간의 거래에서는 요거는 뭐 법대 안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사일세는요, 사기 또는 부정한 세부담 포탈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하게 세부담을 포탈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탈세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요. 이거 당연히 추가 징수하고요. 가산세도 있고요. 요거는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형사 처분, 그래서 검찰 고발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세, 조세회피, 탈세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책에는 구체적인 예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쉬우시게 한번 예를 들어드리자면, 절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절세. 요거 여기다 쓸게요. 절세. 1세대 1주택. 1주택. 네. 비과세. 한번 저기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1세대 1주택 비과세 굉장히 파워풀한 규정이죠.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요. 요거를 집이 이제 2채를 갖거나 3채를 가질 적에 굉장히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1세대로 만들어 갖고 한 번씩 그 양도소득세를 많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아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세법에 있는 규정을 잘 이용해서 거기 요건에 맞게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절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세회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막 5억짜리 부동산을 막 1억에 팔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계약서를 쓰고 하면은 1억에 판 게 맞아요. 그리고 1억도 입금이 됐고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5억에 파는데 너 아버지라서 그냥 자녀한테 1억에 판 거 아니야? 너 그냥 사업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거래는 유효하지만 세법에서는 5억으로 판 걸로, 시가로 판 걸로 봐서 과세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탈세는요, 요거는 뭐 예를 들긴 그렇지만 막 허위로 뭔가 이런 거 있죠. 허위, 뭐 가공. 예를 들어서 뭐 없던 거래인데 실제로 허위로 거래가 있었어요 하고서 뭐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든지 가공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뭔가 조세 포탈하려고 뭔가 장부를 은닉한다든지 막 파기한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세행위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분인 징역, 심지어 벌금은 약하지만 징역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고 검찰에 고발되고 하니까 요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요, 이 처벌 대상자는요, 그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공모하거나 탈세를 선동 아니면 교사하는 자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세회피행위나 탈세를 자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그런 책임을 갖고서 구체적인 절세, 대안행위를 제시한다든지 개별적인 상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데 휘말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요, 세금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CFP 시험은요, 모든 과목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에 맞게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세금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이미 다른 과목하고 사실은 다른 과목을 먼저 공부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냥 유사하다, 참고만 하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금 설계 전략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금 설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략을 보여주는 건데요. 크게 먼저 넘겨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소득세 관련 세금 전략이 있고요. 네, 금융자산 관련 세금 설계 전략이 있고요. 네, 부동산 관련 세금 설계 전략이 있고, 뭐 연금 보험 상품 관련 세금 설계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먼저 소득세 관련한 세금 설계 전략인데요. 소득세를 누가 낼까요? 개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개인 고객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개인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근로소득자, 그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카페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부터 시작했고 회사를 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 네,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은요 별도의 인격을 이제 만들고 주식회사 뭐뭐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법인의 99%는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법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주로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여러분도 하시죠. 이거 목숨 거시잖아요. 이거 연말정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 최대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어떤 빠지는 자료가 없고, 사실 회사 회계팀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다 꼼꼼하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자료도 줘야 되고 조금 그 경비과장님이 귀찮아하시겠지만, 회계팀장님이 귀찮아하시겠지만 저 이거 해당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면서 이거 내가 해당이 되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이 안 된 거라든지 뭐 잘못 신청한 거에 대해서도 그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정산 많이 공부하셔갖고 소득공제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뭔가 다른 사업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뭐 다른 사업을 바꾼다든지 이제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요 각 단계별로 주요 세금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거기까지 세부 사항까지는 뭐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업 단계는요, 요 개업 자금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매장도 임차해야 되고, 그 식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기라든지 아니면 기계 같은 것도 사야 될 테고, 종업원도 이제 고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자금으로 할 것인가, 내가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있던 자금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금을 빌렸을 적에 이걸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구성원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율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개업 초창기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기계라든지 뭐 사무실을 임차한다든지 이럴 적에 대규모 자금이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이럴 적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할 적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뭘로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그거를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대충 홈택스로 그냥 내가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개업 단계부터 이게 중요하다, 고려할 게 많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 영위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절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기장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테고, 각종 뭐 공제나 세액 감면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폐업 단계는요, 이거 폐업을 한다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거 폐업 신고하고서 나 다 끝났어 하면은 큰일 납니다. 세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건물이 있다, 아니면 기계를 샀다,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찍 앞으로 이걸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부가세를 아까처럼 환급을 받는다든지 미리 공제를 받아놓은 경우에 갑자기 폐업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뱉어낸다고 하죠. 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함부로 폐업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개업 단계, 사업 영위 단계, 폐업 단계, 이렇게 사업 단계별로 주요 세금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그래서 사업 단계별 주요 이슈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이게 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법인이랑 나랑은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인 통장에 함부로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거기서 급여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배당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요거는 인정상여, 요것도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법인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개업할 때 자금처럼 요런 자금, 요런 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과점주주라고 해서 50%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가진 주주들 있죠. 그리고 이런 주주들이 뭔가 법인에 이차납세 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배우시니까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들어오시는 거라 생각하고 기동량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전략입니다. 금융자산도 이제 저희 세금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아예 챕터가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배울 거예요. 근데 금융자산 관련해서 세금 전략을 보시면요, 일단 일반적인 금융상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과세 상품 중요하죠. 어떤 상품을 들면은 과세가 되는데 이 상품을 들면은 그러니까 세금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들어가겠죠. 너무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비과세 상품은요, 요건이 있어요. 뭐 이래서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라든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은 뭐 청년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족하더라도 얼마까지밖에 가입을 못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이거 비과세 상품 잘 챙겨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ISA 계좌, 이것도 핫하죠. 그래서 ISA 계좌에도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걸 넘었을 적에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 요거를 안내를 꼭 드려야겠죠. 특히나 분리과세 상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리과세라는 게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자와 배당을 합쳤을 적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이제 바로 세금이 내고 끝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세율이 높은데 분리과세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득의 귀속 시기 고려. 저희 그 개인 종합소득세는요, 1년을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만약에 아까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이게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으실 금액이 뭐 이자가 3천만 원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2년에 나눠서 뭐 23년, 24년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요거 분리과세로 그냥 끝나겠죠. 근데 반면에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해에 23년에 다 받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올해 왔다. 그러면 내 다른 소득이랑 합쳐갖고 종합과세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반 했을 적에는 14%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뭐 24%도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그 세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득세가 기간과세다. 1년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귀속 시기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 보시면 주식 투자.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에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담이지만 제 아내는 이제 그 은행에 있는 그 연구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식과 이런 시장의 경제 전문가인데 다 파란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취득할 적에도 이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냐, 요거를 소명을 잘 하지 않으면은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일 때요. 그리고 보유하시는 동안에 또 배당 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배당을 받았을 적에 요게 이제 배당 소득이 되니까, 만약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역시 요게 이제 2천만 원 이자와 배당 합쳤을 적에 종합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초과돼서 요거에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식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고요, 증권거래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장 주식에 대해서 개인의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그 양도는 과세되지 않지만요, 대주주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세 번째 이제 채권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권을 사면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이자가 있겠지만, 채권을 나중에 결국에는 팔 때 주식처럼 그 차익을 원하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자 소득은 당연히 과세예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직접 나 이렇게 정보를 얻어갖고 나 이 채권에 투자하겠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신다면 이걸 하셨을 적에 매매 차익을 얻기도 어렵고, 만약 얻으면은 이거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잠깐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 이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펀드 투자입니다. 펀드 투자를 할 적에는요, 펀드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A, C, B, C, C, C 이렇게 쓰면 여기 펀드에다가 돈을 넣죠. 그러면 펀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또 해요.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은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그러니까 운영보수 이런 거 떼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 ABC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펀드인데요. 이렇게 만약 펀드에서 이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펀드에서 운용할 적에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펀드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펀드에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펀드에 대한 소득세 과표 기준가의 이해 필요. 요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인 투자자가 채권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비과세예요. 근데 펀드에서 만약에 채권에 투자했어요. 채권에 투자했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이자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똑같아요. 과세예요. 근데 여기 펀드에서 채권에 매매 차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적에도 여기 개인 투자자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펀드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아시고 이게 달라진다라는 걸 아셔야 될 테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세전에는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세후로 보니까 거의 없어요. 막 손해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부동산 관련 세금 설계 전략이에요. 와, 그 세금의 사실 끝판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었고, 지금 상황은 지금 23년 이제 5월 말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항상 궁금해하시고 가장 큰 세금적인 지출이 있을 때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은요, 이렇게 취득하실 적에, 그다음에 보유하실 때, 양도하실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하실 적에는 뭐 자금 출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세금 부담이.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명의자 선정,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살 것인지, 그다음에 상속 대비 사전 증여,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국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뭔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그냥 반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자산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45억 세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100억도 만약에 부동산이다. 큰 부동산 한 덩어리만 남겨놓고 가셨다. 그러면요, 그거 자녀분들이 45억 낼 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금매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부에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 대비 사전 증여로 부동산을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상가 같은 걸 미리 사놓는 거죠. 꼬마 빌딩 같은 걸 미리 사놔서, 아니면 상가를 미리 사놔서 이걸 자녀 이름으로 뭐 증여든 뭐든 해서 취득을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세금도 내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먼 미래에 내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세를 이걸로 낼 수 있게끔 자녀에게 그 어떤 소득을 쌓아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유 시에 이제 세금 전략인데요. 임대료 수입,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다 아니면 뭐 주택이다 해서 월세를 준다라고 하면 임대료 수입이 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테고요. 뭐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받았을 적에 일정 간주임대료라는 소득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다 하면은 재산세, 그리고 좀 고가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하면 종부세. 그래서 요거는 뭐 6월 1일인데요. 다 아시죠? 그래서 6월 1일에 기준으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양도시에 이제 양도 시기, 양도 순서, 양도 차손익의 통산,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숙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살짝 보고 가자면, 집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요, 파는 가격, 양도가가 이제 나중에 이거 양도소득세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양도가가 만약에 뭐 10억에 팔았어요. 취득하실 적에 이거 8억에 취득하셨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파셨는데 7억에 파셨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사셨다. 이거 둘 다 이제 팔 거예요. 둘 다 나는 팔고 싶어. 팔고서 이제 자금을 좀 갖고 가고 싶어. 어떤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객께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요거는 이제 2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죠. 그리고 요거는 6억이나 생겨요. 근데 우리 아까 그 말씀 드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개념이, 그 규정이 엄청 파워풀하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애인데 처음에는 2주택일 적에는 그런 비과세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파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1주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때 이걸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큰 거를 비과세를 받으시면서 요것만 해도 절세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집이 이제 두 개가 있을 적에 아까처럼 진짜 그냥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집이 두 개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도 집을 갖고 있고 나도 집을 갖고 있어. 너무 행복한 커플이죠. 네. 부럽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이제 새로 샀는데 뭐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 하나를 전 집을 이제 팔고서 이제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먼저 사게 되고 잠깐 두 개가 겹치는 기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요럴 적에는요 일시적 이제 2주택으로, 네, 일시적 2주택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또 뭐 부모님을 그 봉양해서 같이 모시고 산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부모님 집이랑 우리 집이랑 1세대 2주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아시면은 어떻게 어떤 걸 먼저 양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기간 안에 양도를 해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양도차손익 통산 요거는요 저희 양도소득이 같은 해에 만약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하면은 요걸 통산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부동산을 팔았을 적에 다 플러스다 하면은 이제 하나는 올해 하나는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파는 게 절세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올해 어떤 걸 크게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2월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빨리 팔아야죠. 이익이 나는 거 팔아서 요거를 이렇게 퉁쳐서 원래 세금 낼 걸 안 내게끔 만드는 그게 하나의 큰 절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계획 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현금 증여를 할지 아니면 부동산 증여를 해서 자녀에게 그런 소득 근원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뭐 세금을 내고 이제 상속세를 준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보험 상품 관련 세금 전략인데요. 보자면 연금, 보험 상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은퇴 설계라는 과목도 있고요. 저희 세금 설계 과목 책 뒤에도 제일 마지막 단원에 이제 노후 관련 세금에서 연금 상품이라든지 보험 상품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의 퇴직연금 제도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납입을 할 적에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IR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납입할 때 절세 효과가 매년 있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적에 굉장히 적은 세금을 이제 내게 돼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게 돼서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입을 해야 국가에서도 나중에 노년층에 조금 이렇게 노후가 준비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걸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 이용해볼 만하다. 이런 거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의 세제 적격 연금,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연금. 연금 상품도요. 이게 그냥 다 똑같은 연금 상품이 아니고요. 연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건 맞는데 이게 세제 적격이어서 세제 절세 혜택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반면에 절세 혜택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 세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든지 증여 시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네, 또 보험이 단순히 내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보호해준다, 보장해준다 이런 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저축 상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상속이나 증여 시에 어떤 하나의 부를 이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그런 효과들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속설계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보험자가 누구고 계약자가 누구고 수익자가 누군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연관이 된다.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설계와 세금인데요.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될 세금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쭉 뒤에서도 보실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저희 책에 하나씩 단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 총괄 개론 단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종합소득세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관련 세금 그래서 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배우실 거고 금융 관련 세금 아까 말했던 많은 금융상품들 이런 것도 배우실 거고 부동산 관련 세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배우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관련 세금 그래서 뭐 주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증여 관련 세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속증여 같은 거는요 저희가 은퇴설계나 어떤 상속설계와도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거는 제가 뭐 책 페이지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요거 지금 저희가 올해 세율표가 좀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부분이 바뀌냐면 여기가 원래 1200이었는데 1400으로 이제 올랐어요. 오르면서 좀 그런 게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끝부분에 오르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약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요거를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요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요 표를 외우면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외우면 빨리 풀게 되고 뭐 꼭 막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우게 되는데 사실 시험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요 표가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표를 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이제
막 풀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펄럭펄럭 해야죠. 펄럭펄럭 계속 하는 거고, 외웠다 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빨리 풀 수 있어서, 이거를 기존에 CFP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사실 외우셨을 거예요. 외우셨을 건데, 이게 숫자가 다 바뀌었다. 요거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책에 21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6,593만 원이다. 요거는 한번 고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말씀드릴게,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율도 여러 가지 세율이 있는데, 한계세율 이거 한번 보시죠. 납세자의 현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최고세율. 요거 하나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과세표준이 7,500만 원인 경우 한계세율은 얼마일까요? 7,500만 원.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죠. 그러면은 24% 곱해서 576만 원 빼면은 이게 이 사람 세금일 텐데, 이 사람 세금은 24%가 한계세율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이제 그 5천만 원 초과분은 24%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용받는 것 중에 가장 그 최고세율, 요거를 한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은 요거 24% 써놓을게요. 과세표준이 100만 원이 증감이 되는 경우 세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7,5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100만 원이 되면은 7,600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되면은 7,4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인데요. 그쵸? 100만 원이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이 증가됐을 때 7,600만 원도 이 구간이고요. 7,400만 원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에 24%를 곱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계세율, 내가 지금 한계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을 적에 얼마나 변동이 되는가에 대한 그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셨을 적에 24만 원 정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24만 원 정도가 변한다. 근데 만약에 지방소득세까지 10%가 있죠. 그것까지 합하신다면 26만 4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증감했을 적에 26만 4천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